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프랑크 왕국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게르만족이 이제 소르마를 멸망을 시켜가지고 그 게르만족 중에서 프랑크족이 세운 이 프랑크 왕국, 그리고 메로베우스 왕족, 카롤루스 왕족, 이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카롤루스 대제 이야기까지 배웠고, 카롤루스 르네상스가 갖는 의미,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롤루스 대제 사후에 이제 분열이 돼서 베르댕 메르센 조약으로 인하여 이 지역이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로 나뉜다, 그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했었어요. 그리고 게르만족의 이동, 그리고 2차적인 민족의 이동이었던 노르만족의 이동, 지도를 보면서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 거냐면은 노르만족의 이동 이후의 이야기, 즉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9세기 이후에, 그리고 노르만족이 들어온 이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프랑크 왕국이 무너지고 조금 혼란한 시기, 그리고 노르만족, 그리고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자르족 등의 다른 민족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제도가 이제 만들어져요. 봉건제라는, 이게 이제 서양 중세사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오늘은 봉건제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분열된 이후에 유럽의 역사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만 선생님이 뒤에 다시 따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9세기에 프랑크 왕국이 분열을 하지요. 그래서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도 이제 나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도를 보면서 이 노르만족이 여기에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르만족이 이 유럽 세계에 들어오면서 이제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제 뒤이어 바로 배울 봉건제도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교환경제라는 것, 이 교환경제가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원제라는 것이 성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봉건제도를 배우면서 장원제는 이야기를 같이 할 거고, 교환경제가 쇠퇴하면서 이제 나타나는 형상도 이후에 선생님이 다다음 시간 정도 크리스트교까지 배운 이후에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나눌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확인을 했었죠. 노르만족이 들어와서 이 지역에 노르만 공국을 세우거든요. 노르만 공국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 노르만족이 러시아 쪽으로 또 키예프 공국 이렇게 세운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러시아에서도 국가라는 것이 생겨나고, 그리고 문예부흥이 중단됐다. 카롤링거 르네상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 했었죠. 자, 이렇게 노르만족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리고 물론 이것만이 원인은 아니에요.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작용으로 인하여 이때쯤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를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알고 세부적인 내용을 배우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먼저 한번 써봤습니다. 자, 노르만족이 들어오면서 이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면, 자, 지금 9세기 때 프랑크 왕국이 분열을 했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봉건제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봉건제는요, 9세기쯤에 이제 형성이 돼서 11세기 중반 정도까지 종치고 이야기할게요. 9세기경에 형성이 돼서 한 11세기경에 정착한 서양의 봉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주나라를 배울 때도 봉건제를 배운 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배웠던 일본의 에도마쿠에도 이러한 본건제는 있어요. 근데 이제 모두 배우고 나서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름은 본건제로 모두 다 같지만 이렇게 중국에서의 본건제 그리고 서양 지금 오늘 배우는 본건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발견해 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본건제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제가 먼저 그 이야기를 좀 할게요. 본건제 형성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왜 이 본건제라는 것이 생겨났느냐? 먼저 첫 번째는 프랑크 왕국의 분열이에요. 강력한 프랑크 왕국이 분열합니다. 프랑크 왕국이 분열을 하게 돼요. 그와 동시에 프랑크 왕국이 분열함과 동시에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노르만족이랄지 아니면 마자르족이랄지 그리고 이슬람 세력까지 다양한 세력들의 침입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프랑크 왕국도 분열이 됐어. 다양한 세력들의 침입이 있어.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극심한 혼란 상황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혼란 상황 속에서 스스로 무장을 해서 지배권을 유지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왕이나 국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스스로 무장해서 나라나 자기의 지배권을 지켜나가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프랑크 왕국도 분열됐지 막 여러 세력들이 침입하지 극심한 혼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무장을 해서 지배권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직업적인 기사 계급이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사 계급 입장에서도 더 강한 사람에게 강한 자에게 의탁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생겨난 것이 바로 주종 관계예요. 주종 관계. 죽은 봉신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의 세력가들이 이 지역민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지배권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지를 이제 인정을 하는 대신에 충성을 받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지를 인정해주고 대신 충성을 받는 그러면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주종제입니다. 이 표를 먼저 보고 아직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과서에 이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은 조금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이 본건제는 정치적인 제도인 주종제와 그리고 경제적인 제도인 장원제 이것이 같이 이루어진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친구들은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게 어디냐면 교과서 1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위에는 지금 교과서에는 여기까지는 본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본건제의 형성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뒤가 이제 주종제 그리고 여기 아래 이제 장원제 이렇게 주종제와 장원제라는 제도가 합쳐져서 본건제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봉건사회의 구조 해가지고 이제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봉건제라는 것은 방금 다시 말씀을 또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주종제, 지배계층 사이의 제도라고 보셔도 돼요. 지배계층 사이의 제도, 주군과 봉신 관계 이런 주종제, 정치적인 관계,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관계라고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영주와 농노 간의 경제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장원제 이렇게 이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한번 그럼 세부적으로 봅시다. 가장 위에 이 봉건제의 가장 위에 이건 이제 어차피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어요. 피라미드 형태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주군임과 동시에 봉신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주종제는 주군이
영토를 봉신에게 주고 이 봉신은 주군에게 충성을 다하는 이런 제도인데, 주군이 정해져 있고 봉신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주군인 사람이 동시에 봉신도 될 수 있는 피라미드 구조라는 겁니다. 자, 가장 꼭대기에는 당연히 황제랄지 국왕이랄지 교황이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아래에 보면은 이제 대주교가 있고 대제후가 있어요.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 사람이 봉신이고 이 사람이 주군이겠죠. 그런데 대주교와 주교와의 관계에서는 이 사람이 주군이고 이 사람이 봉신인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와 동시에 주교와 사제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주교는 대주교와의 관계에서는 봉신이지만 사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군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후나 대제후나 제후도, 그리고 제후나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주종제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러면 주종제 한번 봤으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주종제. 주군은 이 가지고 있는 땅을 봉신에게 주어요. 땅을 줍니다. 봉토를 줍니다. 봉토를 주었다면 봉신은 주군을 위해서 군사적인 봉사랄지 충성이랄지, 충성서약, 군사적인 봉사, 이런 관계로 쌍무적인 계약 관계,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쌍무적인 계약 관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불입권이라는 게 있네요. 그럼 이거는 뭘까요? 봉신의 불입권을 인정해 줬다라는 것이 서양 봉건제 안의 주종제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불수불입권이라고도 하는데 이 뜻이 그럼 어떤 뜻이냐? 이 봉신이 주군의 간섭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세력 범위 안에서는 재판권이랄지 징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이 봉신의 주군이라 할지라도 주군 역시 이 봉신에 대해서는 재판권, 징세권 이런 것을 간섭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주교는 대주교와의 관계에서는 봉신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지만 봉신임과 동시에 대주교의 봉신임과 동시에 사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군이거든요, 또. 그죠? 그러면 주교가 이 사제에게 이 관계에 있어서 이 주교는 불입권을 갖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주교가 사제에게 하는 그 권리에 대해서 그 안에서는 대주교가 주교에게 간섭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한마디로 철저한 지방 분권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주교가 대주교 아래에 있는 봉신인 것은 확실하지만 사제에게는 봉신이 아닌 주군이기 때문에 주군으로서 이 사제 봉신에게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더 위에 있는 상위 계층인 대주교가 이 주교의 주군의 권리에 간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아무리 황제라 할지라도, 황제 국왕이라 할지라도 그 아래에 있는 봉신이 가지고 있는 불입권, 재판권이랄지 징세권이랄지 이런 것들을 간섭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주종제는 첫 번째로 주군은 봉신에게 봉토를 수여한다. 반대로 봉신은 주군에게 충성을 서약한다. 그리고 군사적인 봉사를 준다. 그리고 이거는 쌍무적인 계약 관계이다. 다시 말하면 둘 다 이 약속을 지켰을 때 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지, 어느 한 명이라도 계약을 파기한다면 이것은 없어지는 계약이에요. 다시 말해서
동양과 같이 주군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고 봉신 역시 충성을 다하지 않는다거나 군사적인 봉사를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주군이 봉토를 주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어느 한쪽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그지? 그래서 첫 번째 쌍무적인 계약 관계라는 거, 두 번째 봉신의 불입권 인정해줬다라는 거, 주군의 간섭 없이 재판권이나 징세권이나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제 아무리 주군이라도 이거는 간섭할 수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봉신은 봉토를 장원으로 삼아 영주로서 지배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자, 지금 정치적인 이야기, 주종제에 대한 이야기만 했는데 제가 선생님이 초반에 본 건제는 주종제와 장원제의 두 가지 구조가 합쳐져서 형성된 거라고 했죠. 그럼 장원제는 뭔지 봅시다. 장원제는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인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제 영주가 자기 땅 장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장원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원제는 영주와 농노 간의 관계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종제가 정치적인 뭐 이런 관계라면 장원제가 경제적인 관계라고 보시는 것이 조금 편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그냥 설명을 했어요. 이전에도 계속 다른 그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주종제가 일종의 지배층과 지배층 간의 관계라면 경제적인 부분 이 장원제는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관계라고 보면 조금 이해가 쉬워 얘들아. 그냥 이렇게도 설명을 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영주와 농노와의 이런 경제적인 관계가 장원제예요. 영주는 그 안에 자기 땅 안에 장원 안에 살고 있는 이 농민들을 보호하거든요. 반대로 이 농노들은 영주 땅 안에 살면서 부역이랄지 공납을 해야 합니다. 이 관계가 장원제야. 근데 영주가 누구냐는 거지. 영주는 사제가 영주가 될 수도 있고 여기 표가 그대로 그려져 있잖아요. 주교가 영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대주교가 영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기사가 영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제후가 영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대제후가 영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해되셨죠, 여러분? 한마디로 이 주종제에서 어떤 한 뭐 제후랄지 주교랄지 어떤 뭐 해당 사항에 있는 그 인물이라 할지 어떤 인물이든 어떤 관직이든 뭐 관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 이렇게 직책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용어 설정을 지금 잘 못해서 망설였는데 주군임과 동시에 봉신이 될 수도 있는 이 주종제가 되는 것처럼 자기가 땅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사 역시 영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제후 역시 영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주종 관계를 맺은 이들은 모두 다 지배층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영주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주라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면 무엇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장원, 땅, 장원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지배층들인 농노들을 신분적으로 예속시켜서 이 장원의 토지를 경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봉건사회의 장원제에 대한 설명이에요. 장원제 이해되셨죠? 장원제의 구조가 뭐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장원의 구조 해가지고 뭐 사진 자료도 나와 있는데 뭐 특별히 뭐 어려울 건 없어요. 영주의 성이 뭐 있는 거고 여기가 이제 장원, 영주의 땅이겠죠. 그리고 이 영주는 뭐 어떤 누구에게는 주군이길 것이고 또 어떤 누구에게는 봉신일 것이고 뭐 이럴 수 있다라는 거. 영주의 성 안에 있는 이 장원의 구조는 영주 직영지와 책에도 어디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자, 장원의 토지는
경작지, 뭐 방목지, 산림, 뭐 황무지 등등으로 있대요. 그런데 이 경작지는 영주 직영지와 농민 보유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경작지, 그러니까 이 경작지 안에 영주가 직영지, 영주 직영지와 농민 보유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이 경작지는 삼포제로 경작이 됐대요. 그럼 삼포제는 뭐냐? 춘경지, 추경지, 휴경지 이렇게. 그러니까 왜 그랬냐? 뻔하죠. 비료, 땅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비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경작하면 지력이 약해져서 농사짓기가 힘들기 때문에 땅을 이제 한 번씩 휴경지로 쉬게끔 하는 지력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삼포제로 이제 경작을 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중세 유럽에서 대표적인 경작 방식이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름 작물을 심는 땅, 그 다음에 겨울 작물을 심는 땅, 그 다음에 뭐 농사를 짓지 않고 가축을 방목하는 땅 이런 식으로 이 순서를 매년 바꿔가면서 농사를 했다라는 거.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장원제의 구조이고 사실은 이것보다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농노라는 이 농노라는 계층의 성격이에요. 농노. 장원대에는 물론 장유민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뭐였대요? 농노였대요. 농노. 사실은 이 농노라는 용어를 제가 지난 시간에 약간 설명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농노 말 자체가 농민과 노예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라서 이름도 농노예요. 그러면 노예적인 요소와 농민적인 요소가 두 개가 같이 혼재되어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영주제의 장원제 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농노 안에서 먼저 자유민적인 성격, 노예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혼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 소유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노예보다는 조금 더 상위 계층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또 노예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거주 이전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토지에 속박시켜버린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라티푼디움이 없어지면서 이제 라티푼디움 경작 방식이 불가능해지면서 어떤 제도가 선생님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어요? 콜로누스제, 콜로나투스 뭐 이런 말 했었죠. 그제?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때 잠깐 콜로누스가 이제 부자유 소유자긴인데 이게 바로 농노의 어떻게 보면 시초야 뭐 이런 얘기 잠깐 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땅에 묵잖아요. 도망갈 수 없게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들은 이제 여기에 영주의 지배를 받는 예속 농민으로서 각종 뭐 세금도 납부를 해요. 부역, 공납, 뭐 또 혼인했을 때는 혼인세를 내기도 하고 사망세도 내고 인두세도 내고 마치 우리 국민들이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처럼 그대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영주에게 각종 세금을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주 직영지를 경작해야 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이해됐죠? 그리고 경제 외적으로도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영주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해요. 대신에 또 반대로 영주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 예를 들면 뭐 그 영주 장원지 안에 있는 뭐 대장간이랄지 뭐 재분소랄지 이런 것들 영주 소유 시설을 또 이용할 수도 있는 작은 국가와 같은 국가 속에 살아가는 영주가 마치 왕처럼 구성되어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서양 봉건제의 장원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조금 이렇게 볼게요. 프랑크 왕국이 분열을 하고 어지러운 상황. 노르만족이 또 쳐들어오고 마자르족이 쳐들어오고 이슬람 세력이 쳐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라는 것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 세력들이 분권화되는, 지방 분권 쪽으로 뭔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돼서 서양에서 봉건제가 형성이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사부도에 내용이 정확하게 써져 있어요. 9세기경 프랑크 왕국 분열한 이유죠. 프랑크 왕국의 분열, 이민족의 침입, 이런 혼란 속에서 전사자, 토지 소유자들이 주민을 보호하면서 예속 농민으로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 분권적 사회 질서인 봉건제가 성립되었다. 중앙 집권과 반대되는 이야기죠. 중앙 집권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지방 분권적인 사회가 나타났고, 그 사회 속에서 새로운 질서인 봉건제가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또 다른 표, 이거를 보더라도 뭐 교과서에 있는 표와 같은 표인데, 이게 주종관계, 주군임과 동시에 봉신이 되는, 그리고 이 계층들은 영주가 되고, 그리고 영주가 자신의 땅 안에서 농노를 보호함과 동시에 부역과 공납을 받으면서 운영해 나가는 주종관계 장원제, 이게 같이 이런 두 계층, 두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서양의 봉건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봉건제 이야기 한 번 더 할게요. 자, 서양의 봉건제와 동양의 봉건제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나라의 봉건제의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종법이었죠. 그죠? 큰아들에게, 그리고 또 이 큰아들도 큰아들에게, 또 이 큰아들에게, 이 큰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그죠? 종법을 매개로 한 혈연적인 봉건제가 주나라 봉건제의 특징이에요. 그죠? 그리고 에도 막부, 에도 봉건제가 있었는데, 이때 봉건제는 중앙 집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배우는 이 서양의 봉건제는 봉주와 봉신 간의 쌍무적인 계약 관계에 의한 쌍무적인 계약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무슨 관계? 쌍무적인 계약 관계. 그리고 중앙 집권적이 아니고 어떤 거예요? 지방 분권적. 그리고 아까 말한 불수불입권. 제 아무리 주군이라도 자신의 봉신에 불입권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주군이 간섭할 수가 없어요. 어떤 제도들을, 어떤 권리를, 재판권이랄지 징세권이랄지 이런 것들, 봉신의 불입권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 철저한 지방 분권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쌍무적인 계약관계. 기억 꼭 하세요. 한마디로 동양은 주군이 파기하는 게 봉건제라면, 서양은 쌍무적인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파기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가 봉건제, 주종제, 장원제, 봉건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를 잠깐 살펴보고 수업을 끝내려고 합니다. 사실은 교과서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굳이 이거를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어차피 나중에 프랑스의 역사, 독일의 역사, 신성 로마 제국 등등등 절대왕정 시기까지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조금 연결고리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좀 이해하기에 편할 것 같고 맥락도 이어질 것 같아서, 교과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어떤 교과서에는 또 나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서프랑크, 지금의 프랑스의 역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프랑크, 프랑스, 살짝 이쪽쯤에 노르망디 공국을 인정해줬다,
이 이야기는 노르만족이 들어올 때 지도를 보면서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프랑크, 프랑스, 그러니까 이 프랑크 왕국이 세 개로 분열된 이후에 서프랑크 지역의 역사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노르망디 공국을 인정해줬고 이 안에서 카페 왕조를 개창을 했다더라.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할게요. 그 다음에 동프랑크는 지금의 독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독일의 동프랑크는 크게 이제 그 바로 작센 왕조가 세워져요. 지금 서프랑크는 카페 왕조가 개창이 됐죠. 이 카페 왕조가 거의 뭐 987년부터 1328년까지 진짜 오랫동안 지속이 됐던 왕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랑도 조금,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 어떤 시기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 전이죠. 고려 시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 상당히 오랫동안 카페 왕조가 있었구나, 프랑스에는. 동프랑크는 독일의 역사인데 이때 먼저 세워진 왕조가 작센 왕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워진 왕조가 살리에르 왕조예요. 살리에르 왕조. 이거는 아직은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제가 연결고리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때 이 작센 왕조의 왕 중에 이제 오토 1세가 있었는데, 이 오토 1세가 마자르족이랄지 슬라브족들을 저지하고, 그리고 이탈리아 내란, 이렇게 이제 중프랑크에서 이제 이탈리아가 이렇게 있었겠죠. 이탈리아 내란까지도 이 독일 쪽에 있는 동프랑크 왕조, 작센 왕조의 오토 1세가 이탈리아 내란을 진압시켜요. 그래서 교황이 지금 이탈리아 안에 있잖아요. 로마가 여기에 있잖아요, 여러분. 교황이 지원해준 대가로 인해서 이 동프랑크의 오토 1세에게 대관식을 해줍니다. 마치 카롤루스 대제가 소로마 황제라고 대관을 받은 것처럼 교황에게 이 카롤루스 황제가 왕보다 더 높은 서로마 황제로, 황제라는 용어 자체가 왕들의 왕이잖아요, 여러분. 서로마 황제로 대관을 받았던 것처럼, 그랬던 것처럼 교황의 마음에 들었던 거야. 그래서 그 대가로 오토 1세가 대관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먼 훗날 우리가 배우는 이제 신성 로마 제국 역사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신성 로마 제국 막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이쪽 지역을 계속해서 이 독일이 중심이 돼서 뭔가 묶으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나거든요. 서로마 제국의 부활을 꿈꾸면서 마치 그런 느낌이 딱 오잖아요. 로마라는 이름 자체에. 그래서 이제 이 신성 로마 제국 962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세워진 거나 다름없죠. 그 대가로 이제 오토 1세가 대관을 받게 되는, 이해되셨죠?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넘어가서 제가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릴게요. 그 다음에 중프랑크, 이탈리아 지역이죠. 계속해서 분열, 간섭,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아래쪽은 또 노르만족 시칠리아 왕국이 세워지잖아요. 엄청나게 분열이 어지러운 시기가 계속되면서 이게 먼 훗날 19세기 때 통일이 돼요. 29세기에 통일되는 이 역사도 되게 재밌고 또 엄청난 그 역사적인 영웅까지 또 등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때 가서 배울 건데, 그 19세기 통일하기 전까지 이탈리아 지역은 잠시 머릿속에서 잊으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그 와중에 노르망 제국이 세운 이걸로 제가 살짝 표시했죠, 여러분. 노르만족이 그때 우리가 이 지도에서 봤던 거. 지도에서 노르만족이 원래 여기가 근원지였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가서 러시아 쪽에, 그 다음에 이쪽 노르망디 공국,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그 서프랑크에서는 어땠어요? 노르망디 공국을 인정해줬다라고 했죠? 그런 것과 같이 이탈리아에서는 아래 지금 어때니? 노르만족이 지배하고 있고, 영국은 노르만 왕국, 이거 지도 봤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서프랑크, 아까 말했죠. 노르만디 공국 인정해줬잖아. 러시아의 키예프 공국, 노브고로드, 영국, 아까 노르만 왕조 성립됐죠? 그러면서
윌리엄. 우리 배울 거예요. 배울 겁니다. 윌리엄이라는 인물이 잉글랜드를 정복을 해서 여기에 노르망 왕조를 개창을 합니다. 이 윌리엄이.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계속해서 분열이 됐잖아.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아래쪽은 거의 노르만족의 시칠리아 왕국. 이렇게 노르만족들이 이 서유럽이 아니죠. 유럽이죠. 유럽 쪽에 거의 동유럽이 아니니까요. 서로마 지역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서로마 지역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거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시면 되겠고, 조금 더 자세히 서프랑크, 동프랑크, 영국만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좀 이제 어려운 내용인데, 자, 선생님이 서프랑크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카페 왕조가 개창이 됐다라고 했어요. 987년부터 1328년까지 엄청 오랫동안 나름 개창이 왕조가 지속이 됐어요. 근데 왕권은 엄청 약해요. 왜? 우리가 이전에 배운 봉건제가 지금 여기에. 그리고 봉건제도요, 사실은 이 프랑스 쪽의 봉건제, 독일 쪽의 봉건제의 성격이 진짜 달라요. 여기를 이제 나중에 동유럽이라고 배울 건데 성격 자체가 매우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배웠던 전형적인 봉건제는 지금 이 프랑스의 봉건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전형적인 형태의 봉건제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봉건제 배웠잖아. 여러분, 중앙 집권적이니 아니면 지방 분권적이니? 그렇지, 지방 분권적이에요. 그죠? 지방 분권적인 봉건제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왕권은 강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장 봉건제의 상위 계층 주군일 뿐이야. 그냥 주군일 뿐이야. 왕권이 대단히 미약했어요. 근데 대단히 독특하지 않니, 얘들아? 왕권이 이렇게 미약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카페 왕조가 지속이 될 수 있었을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봉건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이 내용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지금 서프랑크, 프랑스의 이야기입니다. 카페 왕조. 그 이유는 정치적인 안정을 바라는 교회 세력이 카페 왕조를 지지해줬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최소한의 정치적인 안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입장에서. 그래서 교회 세력이 지지해줬기 때문에 카페 왕조가 유지된 이유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봉건적인 이론에 따라서 상위 주군이 필요했던 거야. 대제후의 상위 군주, 국왕이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얘네들은 또 세면 안 돼. 뭐 동양과 같은 뭐 전제 군주적 이런 거면 안 돼. 자신의 권리를 간섭하면 안 되잖아. 자기는 봉신이지만 또 다른 주군이기 때문에 자신의 불입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약한 국왕일수록 좋죠. 그냥 딱 주군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지. 하지만 봉건제 안에서 이런 원리는 또 운영이 돼야 돼. 주군은 필요해. 강력해서는 안 돼. 스트롱하면 안 돼. 미약한 군양 일수록 환영하는. 그리고 또 이 카페 왕조가 되게 또 불행은 아니죠. 정말 다행인 게 그 첫째 아들이 계속해서 생산이 됐어요.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왕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아들이 없거나 이런 왕조 자체가 끊기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또 그 왕조가 바뀌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왕이 재위하고 있는 와중에 자신의 첫째 아들, 그러니까 후에 왕이 될 그 장자를 협력자로 이렇게 지명을 해가지고 왕위 세습을 좀 이렇게 당연스럽게 장치를 마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프랑크에서는 봉건제가 발전을 함과 동시에 왕권은 미약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카페 왕조가 존재했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다음에 1328년 이후에 프랑스 역사를 다음에 배울 거예요. 연결고리만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동프랑크 한번 봅시다. 동프랑크 역시 자, 지금 9세기가 되면 어떤 모습이에요? 카롤링거 왕조가 쇠퇴하면서 프랑크 왕국이 분열을 하죠. 그러면서 여기 역시 지방 분권적인 모습을 보여요. 주요 부족의 공이라는 주요 부족 세력들이 독립적인 지위를 회복합니다. 이 공 세력들이 세지는 거야.
이해됐지? 근데 그 중에 이제 오토 1세라는 제가 아까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먼저 이 동프랑크 지역은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왕조가 작센 왕조가 먼저 세워지고 그 이후에 이제 살리에르 왕조가 이제 만들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그 이후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뭐 여기에 제가 간단하게 이제 써놨죠. 여기 써놨네요, 선생님이. 작센 왕조 이후에 이제 살리에르 왕조가 되는 건데 이 살리에르 왕조 역시 1124년에서 1137년에 그러니까 작센보다는 조금 더 일찍 끝났지만 그래도 이렇게 봐도 카페 왕조 되게 오랫동안 지속된 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왕조 자체가 2번 정도 이렇게 바뀐 거를 볼 수 있는데 왕조 안에서 지금 무슨 세력이 컸다고요, 여러분? 주요 부족공들의 세력이 컸다고. 지방 분권적이라서. 그런데 그 작센 왕조 중에 이제 한 왕이 바로 오토 1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되는. 왜? 아까 잠깐 설명했잖아. 이 오토 1세가 맞아 오른쪽에서 동프랑크니까 가장 오른쪽이죠. 오른쪽에서 쳐들어오는 마자르족, 뭐 러시아 쪽에 위쪽에 있는 슬라브족 이들이 침입을 하는데 이거를 저지시켜줘요. 그리고 그 가운데 중프랑크의 그 이탈리아 내란들을 또 진압해 줍니다. 교황을 도와주는 거지. 그러니까 교황이 땡큐 감사 하면서 이 교황이 로마 황제로 이 오토 1세를 인정해 줘요. 하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때부터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그 황제는 독일의 왕이 되는 이제 기원이 되는데 여기 나오죠. 독일이 국왕이면서 로마 서로마라는 이제 이 서로마는 멸망했으니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겸하는 왜 누가 이거를 인정해줬어? 지금 교황이 인정해줬잖아. 이탈리아 도와줘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황제가 된 거야 황제. 근데 말이 황제지 사실 지금 딱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실권이 있어 없어? 없어. 마치 좀 느닷없는 비유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고종이 자기 스스로 황제를 칭했지만 권력은 약했던 것처럼 물론 그 안에 이제 뭐 우리가 지방 분권적인 성격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독일은 지방 분권적인 부족공들의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말이 교황이 인정해주는 황제지 그렇게 권력이 세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왕권 강화를 시키는데 조금 일조하기는 했는데 이제 그 내용 중에 이제 이 부족공들 세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대항을 하려고 이 오토 1세가 뭐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요. 종교 제후랄지 뭐 그다음에 세속 제후랄지 이걸 이제 피리스텐이라고 하는데 종교 제후라는 거는 뭐겠어? 그냥 유력한 주교나 수도 원장들이 딱 이렇게 선택을 해줘가지고 야 너희 영토 줄 테니까 그리고 힘 줄 테니까 나한테 충성해. 그러니까 교회를 약간 행정기구 삼아가지고 자기 세력화 만드는 거죠. 종교 제후를 만들어주고. 원래 있는 부족공들의 힘이 세니까 얘네들을 누르려고 자기의 아래 제후들을 키우는 거야. 자기가 권력을 주면서. 세속 제후도 마찬가지예요. 피리스텐이라고 부르는 건데 각 공국에 이 부족공들의 세력에 대항할 만한 새로운 세속 제후, 피리스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새로운 세속 제후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 광대한 영지랄지 뭐 이런 권한을 주면서 대제후로 만들어줍니다. 키워줍니다. 그래서 이제 훗날이 독일에서는 피리스텐이라는 또 새로운 대귀족층이 형성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살리에르 왕조가 되면서 넘어가면서 얘네들도 또 이제 또 여전히 똑같은 이야기예요. 왕이 자기만의 그 부하들을 좀 키우기 위해서 귀족과는 독립된 기사군대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왕명에서 선발된 농민이랄지 농노 출신들을 전사나 아니면 뭐 행정관리나 이런 그 훈련을 시켜가지고 자신만의 그 부하를 만드는 거지. 뭐 군사적인 그 계급 군인이랄지 아니면 행정층이랄지 이런 자신만의 계층 왕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이
부족공이 세니까 얘네들을 누르려고 자기만의 그 부하들을 막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지금 독일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역사를 이제 배울 때 하인리 3세가 결국에 마지막에 독일 전체를 평정하게 되는데 이런 세력들을 등에 업고 이제 이 역사를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느닷없이 하인리 3세가 이랬어라고 하면 너희들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좀 연결고리를 만들어 준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더 오히려 어려우려나.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노르만디 공국 윌리엄이라는 사람이요. 이제 노르망디 공국을 이제 그 영국 안에서 지도 한번 볼까 얘들아? 그 영국 안에 건너가가지고 이렇게 노르망디 공국을 이제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근데 결국에는 이 윌리엄이 잉글랜드 전체를 정복하게 돼요. 이 전투를 통해서. 그러면서 노르만 왕조를 개창하게 됩니다. 영국은 그래서 무슨 왕조야? 노르만 왕조야 얘들아. 그래서 강력한 왕권에 입각한 봉건제. 독특하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얼핏 말했잖아 얘들아. 유럽에서의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봉건제고 이 봉건제가 동양에 있는 주나라 봉건제, 일본의 봉건제랑 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독특하게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이야기를 하자면 이 서양에서의 봉건제도 역시 서양에 있는 프랑스 쪽의 봉건제, 독일에 있는 그 동유럽 쪽의 봉건제, 영국 섬나라 영국의 봉건제 약간 또 성격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배운 봉건제는 대표적으로 전형적인 이 서유럽 프랑스의 봉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에 비해서 이 유럽 영국의 봉건제는 보다 더 어때요? 조금 더 강력한 왕권에 입각한 봉건제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그냥 지나친 지방 분권적인 성격만 띈 것이 아니고 중앙 집권 성격과 지방 분권이 결합된 형태의 봉건제구나. 그냥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그냥 이 정도만 생각하세요. 서유럽 서프랑크랑은 좀 다른 봉건제야. 보다 조금 더 분권적인 것과 중앙 집권이 결합된 봉건제래. 강력하대. 왕권이 강력해. 정복한 왕이 노르마 왕조를 개창했으니까. 그래서 이 윌리엄이 자신의 치세 하에 만든 게 2개가 있어요. 솔즈베리 서약이라는 것과 둠즈데이 북이라는 거를 이제 2개를 만들어냅니다. 먼저는 솔즈베리 서약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제 이 전국에 있는 배신들을 솔즈베리에 다 모이게끔 해가지고 야 너희 다 나인 국왕한테 이제 충성해 서약해. 그러니까는 그들이 이 서약 자체가 그들이 이제 자신의 바로 상위 주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상위 주군에 행하는 것보다 나인 이 국왕에게 더 충성하는 서약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지금 배운 봉건제의 내용과 완전히 다르죠. 그죠? 불입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지? 솔즈베리 서약. 그러니까 강력한 왕권에 입각한 봉건제의 성격이 드러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솔즈베리에 모여서 한 서약. 그 다음에 경제적인 내용으로 이제 둠즈베이 북이라는 거를 만들어냈는데 같은 해에 만든 건데 토지대장이에요, 토지대장. 그래서 뭐 토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조세 징수를 하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이렇게 토지대장이 만들어 어떤 왕이 토지대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방에 있는 토지대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힘이 세니까 가능한 거지. 징수하기 위해서 중앙집권의 토대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영국은 노르만 왕조이고 다른 유럽에 비해 중앙 강력한 왕권에 임각한 봉건제이고 대표적인 예로 솔즈베리 서약, 둠즈베이 북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왕이 윌리엄 정복왕이다. 별명이에요. 윌리엄 정복왕.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선생님이 정말 심화된 이야기까지 이제 해드렸는데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프랑크 왕국,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서로말 멸망했고 동쪽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현재 비잔티움 왕국이 지속되고 있고 이 프랑크 왕국조국 내에서 메로빙거 왕족, 카롤루스 왕족, 뭐니?
카롤링거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카롤링거 왕조. 거기서 이제 카롤루스 대제가 사후하고 나서 이 프랑크 왕국이 다시 분열을 하는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분열됐을 때 하필 또 노르만족이 들어와. 그래서 이제 이 와중에 동프랑크, 서프랑크, 중프랑크로 나뉘어지고 이와 함께 봉건제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이게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이죠. 근데 이 봉건제의 주종제, 장원제가 합쳐진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봉신의 불입권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농노라는 이 성격, 자유민이면서 노예적인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 이런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노르만이 이렇게 자리 잡는 이야기 지도 보면서 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같이 이야기를 한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크리스트교를 잠깐 배우고 십자군 전쟁 배운 이후에 이 각각의 나라의 역사들을 또 한번 배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프랑스의 역사, 독일의 역사, 영국의 역사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겠죠. 그래서 그 프랑스, 독일, 영국의 초반부의 역사를 원래는 이쪽을 교과서에는 통째로 빼고 절대 왕정이라고 해서 이 각각의 나라들의 강력한 왕들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배경 연결고리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 해드렸습니다. 심화된 이야기지만 느닷없이 신상 로마 제국막 나오면 이게 뭐야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들으셔가지고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강의가 너무 길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알아서 1.5배수로 뭐 잘 듣고 있겠거니 하고 저는 내심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천천히 들으실 친구들은 천천히 들어가면서 이 서양사 내용을 좀 정립하시고 나는 좀 빨리 들어도 될 것 같아. 시간을 아끼고 싶어. 그러면 좀 배수 좀 있어 해가지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